2021년 3월 18일, 19살 아야잔 예딜로바는 자신의 마지막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 아야잔은 밝고 생기 넘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야잔은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범행이 너무 잔혹해 카자흐스탄 당국은 한동안 여론을 통제하는 데만 급급했죠. 범인의 사진과 신상도 모자이크로 가린 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19살 대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언론과 경찰마저 충격에 빠졌던 걸까요? 아야자는 2002년에 태어나 알마티 남부의 낡고 비좁은 구도심 골목에서 자랐습니다. 낡은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동네였죠.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어머니도 대형 마트 계산원으로 하루 10시간이 넘도록 일했습니다. 부모는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려고 쉬지 않고 일하며 한 푼씩 모았습니다. 아야자는 중학생 때부터 예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용돈을 모아 원단을 사고 교복을 원피스로 고쳐 입기도 했죠. 친구들 옷을 직접 디자인해줄 만큼 솜씨도 좋았습니다. 2019년에는 꿈꾸던 신바트 디자인 패션 아카데미 의상 디자인과에 들어갔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먼저 손을 들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전공 공부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노트는 늘 글과 그림으로 빼곡했죠. 빈 공간은 정교한 스케치로 가득했습니다. 고전 드레스부터 현대적인 미니멀리즘까지 원단과 배색 정보도 꼼꼼히 적어뒀습니다. 2학년이 되자 작품 실크로드의 불꽃이 주목받았고 교내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집에 보탬이 되려고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함께 이어갔죠. 아야자는 엘레강트 테일러라는 양장점에서 일했습니다. 디자인뿐 아니라 패턴 제작에도 능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번은 체형에 맞는 드레스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손님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체형에 잘 맞는 하이웨이스트 A라인 스커트를 만들어줬고 손님도 무척 만족했습니다. 야무지고 성실한 아야자는 단골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양장점 사장도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대로 졸업했다면 업계에서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앞날은 밝아 보였죠. 하지만 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2020년 11월,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레베코프라는 남자가 양장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학술 세미나에 입고 갈 정장을 맞추러 왔다며 치수를 재는 동안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던 아야잔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하면서 예술과 미학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죠. 해박한 말솜씨에 호감을 느낀 아야자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대화는 디자인에서 예술과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 토레베코프는 전공 서적을 선물하고 자신이 일하는 약국으로 아야잔을 초대했습니다. 조제 과정에도 미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는 글을 보며 아야자는 믿을 만한 멘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지옥의 입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9일, 유난히 맑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야자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 콧노래를 부르며 원단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에는 남자친구 알렉산드르와 데이트할 예정이었죠. 예술 동아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디자인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졌고 반년 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영화를 본 뒤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시내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아야자는 아끼던 흰 니트와 청바지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남자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자기야, 이따 만나. 하지만 영화가 시작할 시간이 다 돼도 아야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극장 앞에서 기다리던 알렉산드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신호음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조금 늦어지는 줄 알았죠. 메신저에 연락을 남기고 30분을 더 기다렸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급히 연락했지만 아무도 아야잔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불안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야잔의 퇴근 동선부터 추적했습니다. 이동 경로의 CCTV를 확인한 끝에 아야잔이 한 남자를 따라 오아시스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경비원도 그날 오후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양장점에 왔던 토레베코프였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번호로 전화했지만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토레베코프는 그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약국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정황이 이어지자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 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건너편 집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와 격한 다툼,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무서워서 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도 분석했고 실종 직전 아야잔과 토레베코프가 여러 차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혼자 살던 토레베코프는 곧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알마티 경찰은 밤새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날 새벽 강제수색 영장을 받아냈습니다. 형사들이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라는 명령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경찰은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형사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는 피냄새와 악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토레베코프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턱 아래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쓰레기와 비닐봉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봤습니다. 당국이 공개한 자료에서 토레베코프의 사진은 모두 가려졌습니다. 공개된 CCTV 화면에서도 얼굴 전체가 모자이크 처리됐습니다. 신상을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를 불러 토레베코프를 병원으로 옮겼고 곧바로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안은 처참했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는 형사들도 차마 믿기 힘든 것이 나왔습니다. 냄비 안의 내용물은 뼈와 살이 분리될 만큼 끓어 있었고 불도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과 함께 역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흔적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그 안에는 치아와 손톱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톱까지 합하면 모두 20개였습니다. 토레베코프는 치아와 손톱을 각각 다른 봉지에 나눠 담아뒀습니다. 봉지마다 라벨과 번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신 일부는 방 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도시 곳곳에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도 찾아냈습니다. 조사 결과 토레베코프는 3월 19일과 20일 밤에 걸쳐 이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경찰은 아야잔이 성적 요구를 거부하자 토레베코프가 보복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기괴한 행동까지 했는지는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야잔의 가족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꿈 많고 활기차던 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자는 미치광이입니다.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 왜 치아와 손톱을 모두 뽑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봉지마다 따로 담아두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는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대학 졸업도 하지 못한 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알렉산드르는 경찰서 앞에서 넋을 잃고 울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도 시달렸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학 동기와 교수들은 슬픔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알마티 시민들도 충격을 받았고 많은 여성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당국의 석연치 않은 대응까지 겹쳤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당국은 공개 문서와 보도에서 토레베코프의 얼굴을 짙은 모자이크로 가렸습니다. 이름과 직업 말고는 신상 정보도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사법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만 답했습니다.
정작 누구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은 의혹을 가라앉히기는커녕 불신만 더 키웠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치료를 마친 토레베코프는 구치소로 옮겨져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자 그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다만 성폭행 혐의만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흔적을 없애려고 손톱과 치아를 뽑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고문할 의도는 없었다는 말이었죠. 몇 달 뒤 알마티 법원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유가족의 참관조차 허용하지 않은 비밀 재판이었습니다. 법원이 내놓은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이 너무 잔혹해 과도한 관심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미 사건 내용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재판까지 감출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불투명한 진행은 거센 비판을 불렀고 여러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범인 뒤에 알려지지 않은 유력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021년 초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토레베코프에게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에게 3만 4천 파운드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그의 신상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가족은 분노했습니다. 딸을 잃고도 형량과 배상액 어느 쪽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토레베코프는 40살 무렵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출소한 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새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가족은 재심을 요구하며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시민들도 판결에 분노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범행 수법이 그만큼 기괴하고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온라인으로 퍼질수록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비판은 판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왜 범인의 신상을 숨기고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지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때는 2021년이었습니다. 결국 네티즌들이 직접 신상 추적에 나섰습니다. 집요하게 자료를 뒤진 끝에 토레베코프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계정은 곧 차단됐지만 누리꾼들은 이미 사진과 신상 정보를 확보한 뒤였습니다. 이 얼굴을 기억해 두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잔혹한 범죄를 숨긴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라흐만 베르디 토레베코프. 1993년 알마티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약사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들은 그를 점잖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했습니다. 다만 속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하다가 멍하니 있을 때면 눈빛이 섬뜩할 만큼 차가웠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하자 범행 전 한 사설 클리닉과 자주 연락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병원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을 들은 뒤 토레베코프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의학 박사라는 번듯한 겉모습 뒤에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자 감춰졌던 내용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의 아파트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아야잔의 시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 곳곳의 쓰레기통에서 나머지 부위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NA 감정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파트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는 아야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토레베코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도 왜 그 시신이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는 이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이 이 의혹을 끝까지 수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황만 보면 다른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지우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의심이 나왔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따로 보관한 행동은 일부 연쇄살인범에게서 보이는 전리품 수집과 비슷합니다. 범행 당시 느꼈던 지배감이나 흥분을 다시 떠올리려고 물건을 남겨두는 행동이죠. 토레베코프가 보관한 것은 손톱과 치아였습니다. 둘 다 한 사람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는 부위입니다. 범행을 기억하기 위해 보관했을 가능성이 거론된 이유입니다.
수집한 물건마다 번호를 붙여 정리해둔 점도 수상합니다. 단순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죠.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나누고 통제하려는 집착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인 모습과 실제 내면은 전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사회생활에서도 큰 공허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지배하는 방식으로 채우려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번호를 붙여 관리한 자기만의 공간에서 현실의 무력감을 잊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는 첫 범행 뒤에도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붙잡히지 않으면 범행이 성공했다고 믿고 다음에는 더 대담한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아야잔의 남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누나가 숨지기 전 24시간 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울며 말했습니다. 초범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잔혹했습니다. 사건은 카자흐스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여성 안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나선 시민들의 연대도 큰 힘이 됐습니다. 감춰질 뻔한 사실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남동생은 누나가 죽는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야잔에게 벌어진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